생산 변환 곡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생산 변환 곡선과 생산 가능 곡선은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MRS라는 것도 봤고 MRTS라는 것도 봤고 이제 뭐 세 번째 MRT 여기는 MPT라고 나와 있는데 이중수 선생님만 MPT라고 쓰고 다 MRT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MRT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 등량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TS. 그 다음에 MRT는 뭘까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했잖아. 그렇죠. 생산 변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에요? 그 세 가지 값이 마이너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이죠. 다 인위적으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 값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플러스 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이잖아, 이거 지금. 근데 앞에다 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 일단 개념 정도 잠깐 보고 304페이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의 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상품만이 생산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밑줄 그으세요. 현실은 생산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동일한 생산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상품을 뭐라 한다? 결합생산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노동과 자본을 몇 개를 고용해서 산출량을 생산할 거냐,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관심이 생겼다 이것이에요. 내가 이 X라는 제품하고 Y라는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품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생산하고 어떤 걸 적게 생산하고, 이런 또 하나의 관심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결합생산물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밑줄, 가죽 공장에서 구두도 만들고 핸드백도 만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죽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지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제품이 거기 305페이지에 보면 하나는 수평 축에는 뭐예요? 구두, 동그라미. 수익 축에는 뭐 핸드백. 이 두 가지 제품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뭘 사용해서? 노동. 뭘 사용해서? 자본. 또 뭘 사용해서? 기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합 생산물을 생산해내겠냐. 이건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XY 두 재화 평면이라는 것의 의미는 XY 두 재화 지금 생산물이에요. 생산물. 근데 생산물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또 점선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점선상에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X제를 한 단위 더 추가로 생산하려면 Y제를 이만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델타 Y만큼 X제가 적게 생산될 때 한 단위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Y제 양과, 다시 말하면 이거는 X제를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이니까 X제를 선택함으로써 Y제 이만큼을 포기한 거죠. X제의 뭘? 기회비용. X제 생산의 기회비용. 그런데 X제가 많이 생산될 때 델타 X만큼 X제를 더 생산하려고자 하면 포기하는 Y제 양이 이만큼인데 요 Y제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지금. X제 생산을 예를 들어서 한 개, 두 개 생산할 때 추가로 한 개 늘릴 때하고 그 다음에 뭐 10개, 20개 생산하고 있을 때 또 추가적으로 한 단위 X제를 생산 늘릴 때 포기하는 Y제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이게 생산의 기회비용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이런 점 어떤 점이에요?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을 다 어디에 투입한 거야? Y제 생산에. 여기는요, 모든 거를 X 생산에 투입하는 이 하나의 단일 제품만 생산하는 경우고, 결합 생산에 이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내가 X제를 한 단위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요 Y제 양이
요만큼이었는데 X 생산을 점점점 늘리게 되면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이 점점점점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것이에요. 커진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앞에서도 다 얘기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두 점 사이로 우리가 분석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평면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요걸 정리를 좀 해놓고 할까요? 요거 무차별곡선, 여기는 등량선. 두 점 사이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런 점하고 요런 점을 연결을 해서 MRS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요런 점과 요런 점 두 점을 연결을 해서 뭘 정의를 했냐면 MRTS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두 점을 연결을 해서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MPT 혹은 MRT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MRT. 자, 이 MRS는 뭐가 일정한 궤적이라 했냐면 효용이 일정한 궤적이라 했고요. 내가 X제를 한 단위 추가로 더 소비하고자 하면 Y제를 얼마나 포기할 용의가 있냐 이랬어요. 여기 MRTS LK는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산출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등량선의 궤적이니까 산출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내가 똑같은 산출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 한 단위 추가로 생산 과정에 투입하면 자본량은 얼마나 덜 생산 과정에서 투입하냐 뭐 이런 개념이었어. 그래서 델타 L분 델타 K인데 여기는 뭐냐면 MRT는 이거 하점자는 물론 XY라고 써야 되고 XY, 여기 XJ, YJ 평면이니까 자 이런 점 한 점 보세요. 이런 점 A점, 이런 점을 B점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똑같이 얼마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Y제는 이만큼 생산을 포기하고 X 생산을 이만큼 늘리는 거죠. X제 생산은 이만큼 늘리는 거고 Y제 생산을 이만큼 포기하게 되면 똑같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에서 한 점으로 간다. 자, 이 개념을 어떤 개념을 생각해 보냐면 이 X제 생산 늘리는 것과 Y제 생산을 포기하는 것은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좀 붙여주고 X제 생산을 델타 X만큼 늘릴 때 Y제 생산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데 생산을 포기해야 되는데 왜 포기해야 될까? 둘 다 많이 생산하면 되지. 왜 포기해야 돼? 여기 지금 요거 묻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야 된다고? 비용. 비용. 얘가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생산을 하든 이 점에서 생산하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 모든 기술을 전부 다 투입한 거야. 생산 비용이 일정해.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TC 생산 비용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X 생산을 늘리면 반드시 Y제 생산은 포기해야 돼. 자, 이게 이제 MRT의 정의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MCX라는 개념이 있어요. MCX는 TC 총 비용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X로 미분한 거야. 그러면 개념은 뭐예요?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했을 때 총 비용의 증가분 이거죠? TC를 X로 미분한 거니까.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 시 뭐의 증가분? 비용. 비용의 증가분, 비용의 증분. 요게 MCX다. 그런데 X제는 얼마만큼 지금 늘리고 있다고? 델타 X만큼 늘리고 있어. 델타 X만큼. MCY는 뭐냐면 Y제 한 단위 추가 뭐 했을 때?
늘리거나 줄였을 때 비용의 증가 또는 감소분. 그런데 y제는 얼마만큼 지금 델타 y만큼 이렇게 y제를 변화시켜 있어요. 그래서 TC 총 비용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렇게 요 델타 x하고 뭐하고 대각선을 곱해져야 된다고? 요 MCX하고 곱해져야 되겠지. MCX. 그리고 여기는 MCY하고 곱해져야 되겠지. 대각선을 이렇게. 따라서 MRTS는 MPL분의 MPK분의 MPL, MPK분의 MPL 이렇게 썼던 거, 여기는 MUY분의 MUX 이렇게 썼던 것처럼 요 MRT는 이렇게 쓸 수 있다. MCY분의 MCX 이렇게 한 개 비용의 비율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Y제로 평가한 X제 한 단위 추가 생산 비용. 항상 X제 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요게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이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6을 보세요. 10.6 MPT라고 되어 있는데요. MPT 저기 앞 페이지 왼쪽 페이지부터 볼까요? 왼쪽 페이지 생산 변환 곡선에다가 주어진 투입 요소 밑줄. 투입 요소란 건 뭐예요? 노동자본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직 본 거는. 그래서 주어진 투입 요소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생산 가능한 상품들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 변환 곡선 혹은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부르고, 이 결합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생산 기술상의 제약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생산 변환 곡선인데, 밑줄 보세요. 이 곡선의 기울기를 M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MRT 이렇게 써놓으세요. MRT Marginal Rate of Product Transformation 이렇게 했는데, 다른 책은 다 MRT를 있고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MPT하고 MRT. 오른쪽에 가서 10.6에 거기다 별표를 하고 MPT는 마이너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써놔. 뭐가 일정하다고요? 뭐가 일정해? TC 비용이 일정하다. 그리고 생산 변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다. 물론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가. 약간 설명 방식을 요소 투입량이 미세하게 늘었다 이렇게 HX, HY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 가면 그게 한계 비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10.8 밑에 바로 있죠. 30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생산 변환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지게 되면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 이렇게 되는데,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 이거를 한계 비용 체증 이렇게도 간단하게 한계 비용 체증 법칙 이렇게 말해요. 한계 비용 체증.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은 거기다 밑줄 보세요. 두 줄 내려가서 생산 요소의 양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상품의 생산을 늘릴 때 희생되는 다른 상품의 양이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그 해당 상품의 생산이 늘면 늘수록 다른 상품을 더 많이 포기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의 체증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자, 이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은 그 앞에서 본 우리가 범위의 경제, 지난번에 범위의 경제는 어떨 때 범위의 경제에 있다고 말했어요? 어떨 때 범위의 경제에 있다고 말해? 두 개의 제품을 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독립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단독 생산하는 게 비용이 더 저렴했다. 저렴했다. 그 말은 결합 생산의 이점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결합 생산에 이점이 있다. 그래서 결합 생산물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내가 여기서 다 생산하나 지금 기업이 절반씩 생산하나 비용의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는 그냥 결합 생산에 이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산한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생각해 보세요.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지금 생산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0개
10개야.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생산 안 하고 얘만 생산하면 10개. 얘 생산하면 10개인데, 예를 들어서 5개, 5개만 생산한다고 하면 비용의 차이가 없을 텐데, 훨씬 더 많이 8개, 8개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결합해서 생산하면. 결합 생산에 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처럼 생산 변환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을 보이는 것, 이 한계 생산 변환율 체증의 법칙을 보이는 것은 범위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등수입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10.9 좀 보세요. 10.9. PXX는 뭐예요? PXX는 우리가 지금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뭘까? PX 시장 가격이고 X는 소비량이잖아요. 그러면 XJ 지출액이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판매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 자체가 어떻게 이윤이 돼? PXX가 어떻게 이윤이 돼요? 참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PXX는 뭐야? 시장 가격이 PX, XJ 시장 가격이, 그리고 X는 판매량이고, 그래서 XJ 판매 수입이지. 그리고 그 PYY는 YJ 판매 수입이죠. 그러면 총 판매 수입이지, 두 개 합하면. 그거를 그냥 R로 쓴 거야. 그래서 판매 수입이에요. R은 판매 수입. 우리가 등량 곡선은 뭐가 같다고? 산출량이 같고, 지난번에 등 비용 곡선은 비용이 일정하고, 불확실성 소비 선택 이론에서 우하향하는 뭐 곡선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였지? 직선? 그렇지. 등 기대치 곡선. 그러니까 다 등이라는 건 뭐예요?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R을 일정하게 잡아두면 이건 무슨 곡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등 수입 곡선. 등 수입 곡선. 그래서 등 수입 곡선이라는 개념 하나 알아두시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지금 보는 생산 변환 곡선은 투입 요소 양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것이다. 그래서 투입 요소가 주어졌다는 것은 밑줄 그으세요.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 거기다가 밑줄 긋고, 아까 이거를 이제 말을 한 사람이 이 부분 읽고 온 거야.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 TC가 일정하다. 뜻하면 이 상황에서 이윤 극대화는 바로 수입 극대화를 의미한다. 왜 이윤 극대화, 수입 극대화에 의미해? 그 옆에다가 파이 한번 써봐요. 파이 이퀄 TR-TC. 파이 이퀄 TR-TC를 써봐. 아까 그랬잖아. TR이 가장 커지거나 TC가 가장 작아지거나 그러면 이윤이 가장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생산 비용이 일정하니까 TC를 이렇게 묶여있지. TC가. 그럼 뭐만 크게 하면 돼? 판매 수입만 크게 하면 이윤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판매 수입 극대화하고 뭐가 같아요? 이윤 극대화하고 같아. 원래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윤 극대화 산출량하고 판매 수입 극대화 산출량이 같지가 않아. 그런데 비용이 일정하다고 하면 판매 수입만 극대화하면 이윤이 가장 커진다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 생산 변환 곡선이라는 것을 XY 평면에 이렇게 그렸어. 지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 XJ와 YJ를 각각 X0, Y0만큼 생산을 했어. 기업이. 그리고 XJ와 YJ를 여기서 생산을 해도 똑같은 뭐가 들어? 똑같은 뭐가 든다고? 비용이 들어, 비용이. X1, Y1 해도 이렇게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도 똑같은 비용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 요 등수입 곡선이 R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TR 이렇게 써도 되는데 선생님 보통 이제 앞에 T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아. 근데 PXX 요게 XJ 판매 수입이고
PYY 이게 YJ 판매 수입이고 이걸 일정하게 잡아놓고 버리면 이게 등 수입 곡선이다. 응? 등 수입 곡선을 뭘로 정리했더니 Y로 수익주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PY분의 PX 뭐가 되고 X 되고 플러스 PY분의 뭐가 돼? R이 돼요. 요거 일정하다. 요 등 수입 곡선은 YX 평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Y분의 PX지. 그리고 PY분의 PX는 요 PY, YZ 가격과 XZ 가격은 내가 맘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서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시장에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독점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시장에 주어진 가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PY분의 PX가 일정하단 말이죠. 일정해. 그런 일정한 PY분의 PX가 YX 평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우하향하는 직선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기울기를 갖는다고 하면 이런 기울기를 갖는다고 하면 여기서 물건을 결합 생산해서 시장 갖다 내다 파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여기서 생산해서 갖다 팔 수도 있을 텐데 어디서 파는 게 가장 이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밑에? 밑에라면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갑자기 막 딱, 예. 너무 당황스러워요, 지금. 예,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아니, 요게 수입인데 절편값이 여기 R이 커야, 밖으로 나가야 절편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왜 밑에 거래요? 자,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요, 등 수입 곡선은 어디를 지나야?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지나야 수입이 가장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한다니까. 왜? 이윤이라는 것은 TR에서 뭘 뺀 건데, TC를 뺀 건데, 이게 비용이 일정해. 어떤 점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든, 이런 점이든, 이런 점이든, A점이든 B점이든 비용이 일정해. 그러면 나의 이윤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 수입을 크게 하면 되는데, 그래야 이윤이 커지는데, 요 수입이 가장 커지는 것이 요 결합 생산물 곡선의 궤적상에서 가장 바깥에 접할 때까지 밀어낸 거다. 여기에서 등 수입 극대화점이다. 이해되세요? 이윤 극대화점이다.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놓고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당황스러워 하겠지? 이러면서. 자, 307페이지. 거기 등 수입 곡선에다 밑줄 그어놓고,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PY분의 PX. 그리고 Y축 절편이 PY분의 R인 선분이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 그림에서 생산 변환 곡선을 일단 그려 넣었다. 그랬더니, 주어진 생산 변환 곡선에 대해서 밑줄 그으세요. 주어진 생산 변환 곡선에 대해서 총 수입이 극대화되는 점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J점이고, 이때의 총 수입은 R2가 되는데, 이윤 극대화에다 몇 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J점에서 결정되는 X스타, Y스타, 구두하고 핸드백을 생산할 거라는 얘기예요. 왜? 그게 시장 갖다 내다 팔면 판매 수입이 가장 커지니까. 이해되시죠? 그 뒤에 10점 10 봤더니 우리가 앞에서 MPT는 개념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MPT는 MRT는 개념 정의를 이렇게 MCY분의 MCX 개념 정의를 했어. 이거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이 점이 되는 거예요? 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MRT 다시 말하면 한계 변형률 혹은 변환율 혹은 생산 가능성의 접선의 기록에서 한계 전환율,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같다고? 변형률, 변환율, 전환율,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지금 다 같은 표현인데 얘하고 뭐하고 같아져야 돼? 요 등수입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면 아무 생각 없이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놓고 재화 상대 가격 여기서 만날 때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무 설명이 없어 그때 가면. 그 설명이 바로 여기에 수입이 가장 커지고 이윤이 가장 커지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윤 극대화 가설의 재음미 첫 번째,
기업이 그렇게 단순한 경제 주체냐,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은 밑줄 그세요. 오직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킨 거다. 그 세 줄 내려가 보시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사장이나 이렇게 내세워서 대표로 내세워서 보통 경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이윤이 아닌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출액을 높인다거나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거나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원한다거나 뭐 이런 다른 데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주주들은 뭘 원해요? 주주는 결국은 배당받고자 하니까 주주는 뭐가 가장 커지는 게 좋겠어? 이윤이 가장 커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윤이라는 것은 이 CEO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인 지표가 아니야. 매출액이 엄청 크다. 그럼 이 기업은 매출액이 크다면 시장에서 그만큼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을 것이고 시장 점유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일을 잘한 것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CEO는 매출액 극대화라든가 또 뒤에 나오는 시장 점유율 극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반드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뭐 이런 것은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다. 두 번째, 지금은 이윤은 엄청 큰데 지금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장기 이윤 극대화야. 장기 이윤 극대화. 지금 당장은 이윤은 별 커지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여기 나가서 매출을 크게 늘리고 산출량을 크게 늘려서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100개를 만들자.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갖추게 되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윤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장기 이윤 극대화 뭐 이런 것들인데 309페이지 보면 현실 설명력의 문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정보의 부족 문제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 대체 가설의 첫 번째 장기 이윤 극대화 가설. 장기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장기는 긴 기간인가요? 긴 기간 아니라 그랬죠. 긴 장, 뭐 이래가지고. 긴 기간 아니고, 그 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인 되는 것, 그 이상의 더 긴 기간을 보통 여기서는 이제 장기 이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3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 가설을 채택하면 이윤 극대 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기업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윤 극대화하는 기업이라면 능력에 걸맞지 않는 큰 빌딩을 사무실로 쓴다거나 사정이 별로 자금 사정이 안 좋으면서도 정치 후원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 보면 단순하게 지금 시점만 보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이윤 극대화의 행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극단적인 경우에 기업이 어떤 불합리한 행위도 이 가설에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윤 극대화 가설은 그런 단점을 갖는다.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전혀 이윤 극대화가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저거 장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제약된 이윤 극대화. 이 가설에 따르면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긴 하지만 밑줄 긋읍시다. 아무 제약 없이 이윤만 극대화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다. 기업이 스스로 어떤 제약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시장 점유율이다 밑줄. 적어도 이 정도 시장은 점유율을 갖고서 제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윤 극대화의 대체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입 극대화 가설이고 수입 극대화 가설 별표 하나 해두고 꼼꼼하게 좀 읽어보세요. 누구 주장이에요? 보몰이다. 보몰. 보몰은 거기 밑줄 그으시다요. 그으세요. 현실 기업 세계에서는 전문 경영자가 밑줄. 전문 경영자가 이윤보다 매출액, 이 수입을 가능한 한 크게 만드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일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실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경영자가 보통은 다르죠. 보통은 전문 경영인 체제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 설명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312페이지. 312페이지 MR 커브 찾아봐요. MC 커브 찾아봐. MR 이퀄 MC가 교차하는 점 찍어봐요. MR과 MC가 교차하는 점. 그게 그때의 산출량은 Q 뭐예요? 햇인데 이 산출량이 무슨 산출량? 이윤 극대화 산출량. 이윤 극대화 산출량. 앞에서 우리가 MR은 뭘 미분한 거라고? TR을 Q로 미분한 거라 그랬어. 그래서 TR은 언제 가장 커진다 그랬다고? MR의 밑면적이 제일 넓을 때. 어디가 제일 넓어요? Q바 수준에. Q바. MR이 제로일 때까지 밑면적으로 다 더한 게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Q바 거기다가 점을 찍고 수입 극대화 산출량. 수입 극대화 산출량. 그래서 보통은 이윤 극대화 산출량과 총 수입 극대화 산출량은 보통은 이렇게 다르다 이것입니다. 응? 달라. 그런데 전문 경영인은 이윤 극대화보다 이 총 수입 극대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총 수입 극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가설이 수입 극대화 가설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몰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바로 밑에 그래프를 좀 보세요. 밑에 그래프에 Q바가 방금 위에 Q바가 쭉 내려온 거야. 그러면 Q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총 수입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겠죠. 밑에 그래프, 아래 그래프. 총 수입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에요. 그리고 Q햇은 아까 뭐였어? MR과 MC가 맞아떨어지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이죠. 이윤 극대화. 그런데 그 AB에 무슨 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네. 이윤, 무조건 이윤만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제약된 상태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 거기 Q 물결 수준 끌어내서 뭐라고 써느냐면 이윤 제약하에서 수입 극대화. 이윤 제약과 수입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면, 원래는 수입 극대화 수준은 어디에야 돼? Q바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입은 극대화되지만 이윤은 사실상 엄청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윤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면서 수입도 극대화하는 점이 Q 무슨 수준? 물결 이 수준이다. 뭐 만족 이윤 가설이라는 것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이윤 극대화 가설에 대한 변론, 그 프리드만 얘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 조직론을 갈 텐데, 시장 조직론 첫 페이지 보면 11장, 12장, 13, 1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전 경쟁, 독점, 과점 이렇게 세 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 옆에 여러분 지난번에 첫날 우리가 좀 굵직하게 몇 개 볼 때 여기는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옆에 평면이 빈 공간이 많잖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프가 요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 두 개 평면을 그려서 왼쪽은 여기다 시장 이렇게 써놓고, 시장. 오른쪽은 개별 기업 이렇게 써놔요. 개별 기업. 시장은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곳이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곳이야. 이게 시장이에요. 그때 시장에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겠지. Q스타, P스타 이렇게. 얘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첫 번째, 여기서 행동하는 기업들이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요게 P스타의 균형 가격을 그대로 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요. 프라이스 테이커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AC 곡선을 그릴 수가 있고 최하점을 통과하도록 MC 커브도 그릴 수 있고 자, 요 시장에 요 P스타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기업이 AC 최하점에 이렇게 만나는 상태가 언제냐면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여기 물론 P equal MC니까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결정은 될 것이고 이윤 극대화 산출량이 결정은 되고 요 P하고 AC 평균 비용의 높이가 같죠 지금. 요 높이가 시장 가격과 AC의 높이가 같아. 이 P하고 AC가 같은데 언제 같으냐?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하고 같은 상태야. 이게 지금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입니다.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이게 가장 중요한, 나중에 뒤에 자세하게 할 건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그래프고, 경쟁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래프고.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AC, MC 이렇게 쓰지만 이거 이제 장기라고는 표시를 추가로 해주면 롱런 에버리지 코스트, 롱런 마지널 코스트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가장 최하점의 단기 비용 곡선도 존재하는데 단기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단기 비용 곡선이. 그래서 요거는 S 쇼트런 에버리지 코스트. 얘는 쇼트런 마지널 코스트. SMC. 이 점에서 전부 다 맞아떨어진다는 게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상태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이고 개별 기업이고 개별 기업. 완전 경쟁은 처음 보면 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시장 가격에 내가 가격 설정력,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다 같은 제품들이야. 이 동질 제품이에요. 동질. 이제 이질 제품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나옵니다. 과점 시장에서 나와. 그래서 이게 동질 제품. 그리고 시장은 뭐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고 또 정보도 완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고 두 번째 제품이 동질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고 두 번째 독점 시장은 이 완전 경쟁 위에 써놔요.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독점에서는 거기에 평면 하나 그려서 아까도 그랬지만 그 옆에 그려놔요. 평면은 독점의 단기 균형입니다. PQ. 시장하고 개별 기업을 따로 그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급자가 하나뿐이야. 그리고 얘가 직면하는 수요도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있고 절편각과 기울기 2배인 MR 커브가 있고 MC가 이렇게 가격 설정력을 갔는데 이 가격 설정을 갔는데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과 산출량이 결정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독점 기업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객관식에서는 뭐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데 가격과 산출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 뭐 틀린 것입니다. 산출량을 어디서 정하냐? MR equal MC 조건의 산출량을 정하게 되면 요 산출량을 정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 곡선의 높이에서 자동적으로 가격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서플라이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서플라이 포인트. 커브라는 게 없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내가 몇 개씩 공급하겠냐, 뭐 이런 스케줄인데, 독점 시장은 각각의 가격이라는 게 없고, 가격이 하나뿐이야. 내가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시장 가격이 예컨대 PM이라고 하면, 독점의 PM 가격. 가격과 판매량을 곱해서 이게 판매 수입이 되고, TR. 요 아래쪽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MC의 밑면적은 뭐라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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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 TVC. 요게 TR. 자, 그래서 요거는 PS 생산자잉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생산자잉여. 고정비용이 없다면 생산자잉여하고 이윤이 같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TR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TR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냐면, 요 MR의 밑면적으로 전부 다 TR을 표시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렇게 노란색에 요런 식으로 TR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아래쪽은 뭐니까? TVC니까요. 요렇게 호로 독점 기업의 이윤, 생산자 이익을 표시할 수도 있다. 결국은 뭐와 뭐 같은 거야. 여기 요 면적과 이 면적이 같은 거지. 일단은 이윤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윤 판단을. 그래서 독점의 단기 균형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경쟁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건데, 요 디맨드 커브하고 요 디맨드는 마지널 베너핏, 요 MB와 MC가 맞닿은 상태에서 이게 경쟁의 균형점인데, 이 경쟁의 균형보다 적게 생산된다는 게 요 Q 컴피티션, 경쟁 시장의 산출량이죠. 이 경쟁 시장 산출량보다 적게 생산됨으로써 이런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이게 비효율성. 이거를 dead weight loss, 사중 손실이에요. 사중 손실. 요 그래프 한 개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독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밑에 완전 경쟁은 가격 수용자, 얘는 가격 설정자. 두 번째, 독점과 완전 경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에 진입 탈퇴가 자유롭냐, 진입 탈퇴의 자유가 없냐. 다시 말하면 진입 장벽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독점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완전 경쟁은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고, 과점 시장은 거기 옆에 과점에다 그렇게 써놔요. 과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과점 시장은 보통 이제 두세 개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시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KT나 SKT, 그 다음에 LGT, 뭐 LGT나 LGU 플러스, 요 세 개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을 갖고 있는데, 유통시장이죠, 유통시장. 뭐 제조업이 아니고 유통시장을 갖고 있는데, 두세 개의 기업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한다거나 산출량 경쟁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과점 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과점과 독점과의 같은 점은 뭐냐면, 과점하고 독점 같은 점은 먼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진입장벽이 있어. 두 번째는 독점하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요, 가격 설정력을 갖습니다. 프라이스 세터야. 가격 설정력을 가져, 과점 시장.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과점, 얘네들이 경쟁하는 행태를 보면 보통은 가격 경쟁과 수량 경쟁을 하는데요. 내가 휴대폰 한 대를 얘를 내가 80만 원 주고 팔아야 되나? 내가 요금제를 이 무한 요금제를 팔까 말까?
요금제 여러분 보시면 뭐 수백 가지야, 수백 가지는 좀 넘었고, 수십 가지잖아. 알 수가 없어.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 같아요. 그거 소비자들을 거의 세분화한 거예요.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사를 다 받는 거야, 그게. 안 그러면 단일 가격을 설정하지 뭐 힘들게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윤이 훨씬 커지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가격을 SKT가 어떻게 가격을 정하냐 자세히 본단 말이죠. 그래서 KT가 이걸 따라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가격 체계를 내놓을지. LG U+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걸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호 의존하에 있다. 이게. 영어로는 mutual dependence, 상호 의존하에 있다. 기업들이. 그래서 내가 주먹국으로 가격 결정 안 한단 말이에요. 주먹국으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산출량 늘리고 줄이고 하지 않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본단 말이에요. 이걸 전략적 행동이라고 그래요. 전략적 행동. strategic behavior. 그래서 과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mutual dependence, 상호 의존하에 있다, 기업들이. 두 번째는 전략적 행동을 한다. 그 전략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게임 이론으로 분석합니다. 과점 이론은 게임 이론으로 분석한다. 과점 시장에 거기 옆에다 다 써버렸나? 그럼 어쩔 수 없고. 이게 첫 번째 지금 이제 경쟁 시장이고, 두 번째 독점 시장이고, 세 번째 과점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장 봤는데, 크게 비협조 모형하고 협조 모형을 크게 나눕니다. 이거 뭐야? 요 비협조 모형하고 협조 모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를 쳐서 과점 이론은 크게 가지가 두 개예요. 비협조와 협조야. 그리고 비협조를 이걸 독자적 행동 모형이라고 그래요. 독자적 행동 모형. 이렇게 말하고, 이 독자적 행동 모형도 가지가 두 개입니다. 크게 가격 경쟁을 하는 기업들, 또 하나는 산출량 경쟁을 하는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꾸르노 네시 모형이고, 꾸르노 네시. 또 하나는 베르트랑 네시예요. 꾸르노 네시, 베르트랑 네시. 꾸르노 모형, 베르트랑 모형. 뒤에 이제 우리가 게임 이론 하면서 내시 전략, 우월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뒤에 N은 내시예요, 내시. 존 내시의 영화를 본 사람? 뷰티풀 마인드? 봤어요? 네. 그런 건 좀 봐줘야 돼. 내시 균형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하고, 일단 이 독자적 행동 모형은 상대방을 의식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가격을 어디서 정하냐 보고 그 다음에 나의 가격을 봐요. 상대방이 산출량을 몇 개 산출하냐? 그리고 나서 내 산출량을 결정을 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걸로 간주하고 나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게 이 내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시. 자, 이 협조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묵적 협조하고 명시적 협조가 있어. 암묵적 협조. 이건 이제 협조라는 건 담합입니다. 담합인데 암묵적 담합이 있고 명시적 담합이 있어. 이걸 암묵적 협조를 가격 선도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가격 선도 모형. 그 다음에 명시적 협조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오펙 같은 카르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독점이나 경쟁 시장은 모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모형이야. 단일 모형이야. 근데 과점은 모형이 엄청나요.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과점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일한 모형은 없어. 어느 한 측면만 설명하는 것이 전부 다 한 측면만.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과점을 처음 공부하면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씩 가장 기준이 되는 완전 경쟁 시장부터 보게 될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독점적 경쟁 시장. 방금 저희가 이 독점하고 과점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하고 경쟁이 같이 있어. 독점의 요소와 경쟁의 요소가 같이 있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독점적 경쟁 시장은 화장품이라든가 뭐 치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집에 아무 치약이나 안 쓴다 했고, 나도 아무 화장품이나 쓰지는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화장품을, 치약을 만든 회사는 그 소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를 갖는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두세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치약 회사 몇 개 있어요? 엄청 많아.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처럼 그런 기업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요소는 뭐냐면, 경쟁의 요소는 이 시장에는 진입 탈퇴가 완전히 자유로워요. 요게 이렇게 나누어서 경쟁과 그다음 독과점, 이렇게 경쟁과 독과점 이렇게 하나 나누고, 독점적 경쟁은 뭐라고요? 이런 요소도 갖고 있고 이런 요소도 갖고 있다고. 독점적 경쟁은.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진입 탈퇴가 완전히 자유롭다 그랬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어가지고. 그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경쟁의 요소고, 두 번째, 여기 독점의 요소는 뭘까? 가격 설정력을 갖는다 그랬어. 그래서 가격 설정력을 갖는 독점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경쟁의 진입 탈퇴가 자유로운 경쟁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은 비교적 단일한 모형으로 우리가 배우니까 좀 쉽고, 조금 복잡한 거는 이제 저기 과점 시장이에요. 321페이지 경쟁의 의미 읽어보세요. 그 뒤에 322페이지 완전 경쟁 시장을 위한 조건 별표하고, 가격 수용되다 밑줄. 두 번째 동질. 그 밑에 내려와 보니까 자원의 완전 이동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입 탈퇴 있죠. 진입 이탈. 진입 이탈이 항상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 323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완전 경쟁은 하나의 이상적인 시장 형태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시장 구조를 평가하거나 다른 시장 구조를 분석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해야 안 해요. 현실의 완전 경쟁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25페이지 완전 경쟁의 그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가 325페이지예요. 고려되는 시간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어떤 상품의 공급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면 초단기 혹은 시장기라고 부르고, 공급곡선이 두 줄 내려가서 공급곡선이 그 상품량 위로 올라가는 수직선이다. 공급곡선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 한다 그랬는데, 초단기는 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다 이것이. 가격이 변해도 움직이질 않아. 뭐 이런 얘기고, 거의 쓸 일 없습니다. 거기 그 기업의 이윤 극대화 326페이지 별표 하나 하고, 326페이지 별표 하나 하고, 꼼꼼하게 여러분 읽으시고, 그 바로 위에 단락 326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그 단기는 밑줄, 단기, 첫 번째 단락이 단기. 어떤 산업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 밑줄, 산출량 변화를 통해서 공급 조절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기업이 아직 진입하거나 기존 기업이 이탈하거나 이걸 통해서 공급량 조절은 불가능한 기간을 단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단기에는 내가 손실을 보고서도 기업이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초과 이윤을 보고 있는 기업이 있어도 시장에 다른 기업이 진입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뭘 볼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단기에 동그라미 해놓고 파이가 0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일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은 진입 탈퇴가 자유로우니까 초과 이윤을 보면 금방 시장에 많이 진입할 것이고 손실을 보면 이탈할 건데 그러면 항상 이윤이 제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장기 얘기고 단기에는 아직 그런 진입에 대한 제한이 아직 존재하고요. 이윤 극대화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다 봤는데 거기 그 그래프하고 뒤에 어디 있냐면 단기 공급곡선 그 330페이지 단기 공급곡선 도출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 330페이지 단기 공급곡선의 도출에다가 별표를 해놓고 그걸 보겠습니다. 네? 쉴 때 됐어요? 네. 오늘도 한 번만 쉬려고 그랬는가? 네. 네. 쉬어요. 쉬겠습니다.